딸이 건넨 봉투 안에는 수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색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주라고 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을.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로 3개월 전 딸 영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갈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표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은 제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울 기둥이었고 남편에게 빼앗긴 시간을 되찾을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빠가 주라고 했어. 생활비라고. 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함을 무시했습니다. 돈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래, 고마워. 엄마가 잘 쓸게. 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봉투를 열어 수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변함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늙어버린 얼굴, 처진 눈과 굳어버린 입꼬리. 하지만 수표를 쥔 손만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몰랐습니다. 그 수표가 선물이 아니라 족쇄였다는 걸. 딸의 손을 빌려 제가 직접 찬 족쇄라는 것을. 그리고 그 족쇄의 끝에는 수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표에는 제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돈은 이상하게 사람을 빨리 걷게 만듭니다. 가방 안에 수표가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길이 달라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 보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기 전 잠깐 숨을 고르며 가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수표 봉투는 그대로 있었고 숫자도 변함없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네요. 착수금으로는 넉넉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이 이렇게 듣기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재산 분할, 그동안의 보상까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사무실을 나서며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영나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엄마 잘 됐어. 그 한마디에 저는 괜히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응, 덕분에. 그 말은 고마움처럼 들렸겠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준 돈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인. 바쁘니까 끊을게.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를 도운 거지, 내가. 며칠 뒤 저는 오랜 지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처럼 식당 예약을 하고 계산서를 자연스럽게 넘겼습니다. 수표를 현금화한 돈이 빠르게 줄어드는 게 보였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무심코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많이 도와줘요. 효녀예요, 효녀.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금 쓰렸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영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그만 좀 써. 그 돈 그렇게 쓰라고 준 거 아니야. 지금 중요한 시기야. 엄마가 다시 서려면 이 정도는 필요해. 엄마, 제발.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다시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 저는 그 문자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인은 절박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딸을 이용한 가해자였을까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원래의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고. 그 말이 맞다면 그때의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상담이 아니라 지시를 하러 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약점, 숨겨둔 재산, 과거의 문제들. 꺼낼 수 있는 건 전부 꺼내세요. 이혼은 전쟁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전쟁이면 전쟁이죠. 지는 건 싫으니까요. 며칠 뒤 남편 진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진석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표정, 계산된 말투.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요즘 잘 지내는 것 같더라. 돈 생겼나 보지?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 말에 진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만났다며? 뭘? 어쩌겠다는 거야? 당신이 숨긴 것들 다 찾아낼 거예요. 시간 문제지. 진석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손가락 끝이 살짝 긴장한 게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믿지 않기로. 특히 가장 쉽게 믿어버릴 수 있는 사람부터. 그래, 나중에 다 이해하겠지. 엄마가 왜 이랬는지.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고립된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고립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도. 진석의 여유로운 태도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사람은 벼랑 끝에 서면 손을 내미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손이 끌어올리려는 건지 밀어 떨어뜨리려는 건지조차 따져볼 여유가 없어지니까요. 변호사가 소개해줬다며 한 남자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신 팀장 해결사라고 불리는 사람. 부인 같은 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법으로만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신 팀장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진 식당, 창문도 없는 방.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부터 봤습니다. 반지, 시계, 가방. 사람이 아니라 값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남편이 숨긴 재산, 빼돌린 돈, 증거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아들이요. 제 아들. 남편이 어디 숨겼는지 찾아주세요. 신 팀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들이라 그건 좀 복잡하겠네요. 착수금은 현금으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에게 받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죠. 그날 밤 신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얼마요? 5천이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화를 끊고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딸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와주는 얼굴을 한 사람들 중 진짜로 제 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될 거라는 것도. 신 팀장은 과연 성희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사람은 벼랑 끝에 서면 손을 내미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손이 끌어올리려는 건지 밀어 떨어뜨리려는 건지조차 따져볼 여유가 없어지니까요. 변호사가 소개해줬다며 한 남자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신 팀장. 해결사라고 불리는 사람. 부인 같은 분들은 시간이 없습니다. 법으로만 가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신 팀장은 약속 장소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진 식당, 창문도 없는 방.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부터 봤습니다. 반지, 시계, 가방. 사람이 아니라 값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남편이 숨긴 재산, 빼돌린 돈, 증거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아들이요. 제 아들. 남편이 어디 숨겼는지 찾아주세요. 신 팀장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들이라 그건 좀 복잡하겠네요. 착수금은 현금으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딸에게 받은 돈의 일부였습니다. 좋습니다. 연락드리죠. 그날 밤 신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얼마요? 5천이면 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화를 끊고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딸의 번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와주는 얼굴을 한 사람들 중 진짜로 제 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이 곧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증명될 거라는 것도. 신 팀장은 과연 성희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특히 그 믿음이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을 정당화해 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은행을 다녀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부인 혹시 이 수표 출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알고 말고요. 딸에게 받은 돈이에요. 왜 그러세요?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오십시오. 직접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은행 전산 출력물.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난 신고 접수 완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당 수표는 이미 분실 신고가 들어가 있었고 오늘 아침부로 정식 도난 수표로 전환됐습니다.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위치에 계십니다. 도난 수표를 사용한 당사자가 되셨으니까요.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희망 같은 걸 붙잡고 싶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을 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 수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된 수표입니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 팀장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돈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제가 좀 생겨서. 전화를 끊고 나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내 돈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때 머릿속에 한 이름이 선명해졌습니다. 진석.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말한 다음 한마디에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진석은 왜 이런 함정을 팠을까요? 단순한 이혼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비명도 눈물도 없이 그저 주변의 문들이 하나씩 닫히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6통 찍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3통, 신 팀장 2통, 모르는 번호 1통.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그의 말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수표가 문제더군요. 도난 신고,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 그건 저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약속을 했고 약속은 돈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서 손으로 다시 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 더 이상 맡을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도 손 뗐나 보군요. 예상했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 편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들이 문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시간은 드리죠. 이틀 하지만 선택은 빨리 하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돈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을 때 인생은 진짜로 끝난다는 걸. 새벽이 될 때까지 저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딸의 번호를 수십 번 들여다봤지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 팀장은 처음부터 진석과 연결되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돈만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은 끝에 몰리면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는지, 누가 처음 선을 넘었는지.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영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아빠가 주라고 했어.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나야, 이게 뭐라고 했니? 아빠가 뭐라고 했어?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엄마를 도와주는 거라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아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석에 대해 솔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어. 넌 늘 감정이 문제야. 그래서 지는 거야. 그 말을 하면서 웃었어. 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일부러 그런 거야? 처음부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은 이미 아이의 표정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아이의 손에서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갑. 은색 금속이 바닥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찰그락. 미쳤다. 정말 끝까지 갔네. 아빠가 혹시 엄마가 버티면 이걸 주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하면 엄마가 다 설명하면 된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선택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저와 똑같이 이미 길이 정해진 게임판 위에 올려졌다는 걸. 그래. 결국 딸까지 이용했구나. 끝까지. 저는 천천히 수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너 때문 아니야. 절대로. 이건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욕심을 부렸어. 저는 수갑을 내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그래, 내가 원하는 결말이 이거라면 내가 받아줄게. 저는 아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영나야, 이제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문 열리면 아빠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 그 사람은 이 집에 없는 사람이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길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 서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건 나일지 몰라도 진실까지 넘겨주지는 않겠어.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은 왜 스스로 수갑을 찼을까요? 자포자기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모성이었을까요? 문 앞에 서 있던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승자의 여유도 패자의 불안도 아닌 그저 계산을 마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수갑까지 찾네. 역시 예상대로야.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물론이지. 내가 설계한 거니까. 그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영나를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까지 데리고 왔구나. 효과가 있었나 보네. 저는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이혼이 그렇게 싫었어? 이혼? 난 이혼이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내 돈을 가져가는 게 싫었어.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걸 내가 가져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 말에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그에게 저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장부의 한 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딸까지 이용한 거야? 내 피부치를. 진석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영나는 내 편이야. 원래부터. 그때 영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진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 아빠 편 아니야.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시킨 대로 다 했어. 수표도 전달했고 수갑도 가져왔어. 근데 이건 아니야. 영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녹음했어. 아이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돈 안 수표를 주라고 시킨 것, 신 팀장이랑 짠 것 다 녹음했어. 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한테 이래? 아빠가 먼저 그랬잖아. 가족은 도구가 아니라고. 근데 아빠가 나를 도구로 썼잖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잘못했어.
나를 이용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야. 근데 엄마는 적어도 내 앞에서 울었어. 아빠는 웃기만 했잖아. 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산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진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진석은 도난 수표 유통 혐의와 사기 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 팀장과의 공모 사실이 드러났고 숨겨둔 해외 계좌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그를 봤습니다. 더 이상 말끔한 수투가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진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원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묶여있던 줄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영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 모르겠어. 근데 이제 내가 정하면 되잖아.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큰 돈도 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제 손으로 번 돈을 제 통장에 넣는 것.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딸을 왜 그 상황까지 끌고 갔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압니다. 모성은 희생이 아니라 경계라는 걸. 지켜야 할 선이 있었는데 내가 먼저 넘었어. 독사과는 썩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남았습니다. 영나는 여전히 저와 함께 삽니다. 대화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네. 오랜만에 좋은 날이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자격이 있으니까요. 독사과가 썩은 자리에서 저는 다른 씨앗을 심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욕심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6개월 후 영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